IMF가 한참 진행됐을 무렵이거든요. 97년도 7월에 유학을 갔으니까 스물스물 뉴스가 한국이 어려워지고 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왔어요. 국제금융론 시간에 교수님이 하필 저보고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괜찮아요. 근데 제가 했던 대답은 영어는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코리아? 노 프라블럼. 문제 없어요. 노 프라블럼. 근데 묻어나고 한부처가 묻어나고 막 연쇄적으로 묻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이 늦게 오고 정말 식료품을 살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번에 걸쳐서 로또를 사봤어요. 1파운드짜리 로또를 샀는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2번을 샀는데 2번 다 됐어요. 얼마? 많은 돈은 아니에요. 100 몇십 파운드씩 2번. 아니 그래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운이. 로또 2번을 샀는데 2번 다 4개를 맞춰서 100 몇십 파운드를 받고 그런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함이 있으시겠죠? 그 간절함의 정도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결과에 차별점을 낳습니다. 97년도 7월 10일 날 제가 영국에 유학을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국제전환 뒀다 뭐해? 그래서 그냥 영국에서도 어차피 뭐 파이낸스를 전공하니까 해볼까?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의 결정은 No, 다 팔아. 투자를 스톱하자. 왜? 당시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결심하고 영국에 가서 저의 휴먼 밸류를 높이는 그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적절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때 그 결심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결론을 줍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월 3일인가 4일 정도 되는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마포 공덕동 그 주요한 은행들을 다 돌았던 기억이 나요. 뭐 하려고? 대출금을 갚는다. 그때는 온라인 뱅킹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대출금 이자를 내러도 은행 지점을 갔어야 됩니다. 대출 창구에 가서 대출 통장을 내밀면 그냥 제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친절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도 여지없이 대출 통장을 냈더니 내 13만 원이요. 그래서 아니요, 원금까지 얼마죠? 근데 그제서야 원금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대출금을 다 갚고 나왔을 때 우산을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비를 다 막고 싶은. 축복의 비 같은. 다 씻겨 내려가는. 이 오장육부에 쌓였던 모든 암세포들 다.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부채를 가졌을 때의 투자의 자세와 저의 100% 자산을 투자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 퍼포먼스는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30몇 년 동안, 31년 동안의 저희 투자의 이력에 그때를 포함해서 딱 2번 나띵을 만들었어요.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주식을 다 팔고 대출금을 다 갚고 정산을 다 해보니까 전세금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의 돈이 생겼더라고요. 7천만 원이란 돈이요.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S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채권을 3천만 원치 사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영산구 도원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24평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연에 30%를 줬습니다. 그 채권을 사면 매년 30%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해외 근무 끝나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채권은 정상화됐죠. 연 30% 이자 플러스 뭐가 붙어요? 캐피탈 게인도 붙죠. 채권 투자 수익은 2가지가 있습니다. 캐리하는 그 이자 수익 30%는 계속 그냥 저한테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 채권 금리가 다시 10%가 되고 8%가 되면 그 차익이 생기죠. 주식 차익처럼 채권 가격이 오른 그 자본 수익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한 게 4천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1년만 지나도.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 2천이었는데 그 위기 국면을 넘어서니까 바로 2억 넘어가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7천만 원이란 돈이 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활동성을 보이면서 저는 한 게 없죠. 계속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환경이 개선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의 총 자산의 규모를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수억 원대로 올리죠. 그리고 그 수억 원대의 자산으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우량주를 사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의 중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혹은 인도 사람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민족한테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어디냐? 아랍. 이 사람들은요, 재고를 안 남깁니다. 다 팔아버려요. 1불만 남겨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 파괴를 해요. 그런데 한국 비즈니스, 중국 비즈니스맨들은 재고를 쌓아둬요. 정주 문화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마당 쓰려고 그러면 마당을 밖으로 쓰면 뭐라 그러셨어요? 안으로 쓰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 집에 어머니들 안 버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의 습성이에요. 정주 문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쓸 때 있다 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요, 짐이 많으면 죽음이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계속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유목민 출신 비즈니스맨들하고 농경사의 정주 문화에 익숙한 한국이나 중국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안 돼. 여기는 1불만 남겨도 팔아버리고, 한국 분들은 야, 그거 다 쓸 데 있다. 놔둬라. 가보면요, 30년 된 그 신발 먼지 쌓인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산으로 다 기입하고. 안 팔리죠. 네. 그래서 아랍 사람 유목민 근처에는 안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대체로 그분들은 굉장히 슬림하고 가볍게 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비즈니스 중에도 상사가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실패한다? 재고 관리. 그 재고의 큰 범주에는 물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 경험에는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또 뉴욕, 뉴저지를 다 장악하는 신발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아이디어. 그때 보니까 모 그룹에서 미국에선 전혀 안 팔리는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2006년도죠. 하얀 신발인데 목이 있는 신발 있죠. 하이탑이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 신발 안 신는 신발이었거든요. 모든 하이탑은 다 한국으로 다 실려갔었어요. 와.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구나. 백인 동네, 흑인 동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귀한 신발을 갖다가 흑인 동네에 가서 유통하면서 부가가치 창출했듯이 그 오래된 그 신발은 신발대로 적절한 가격으로 그걸 다 인수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5년만 하면 신발왕 되겠다.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에 도착한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우 위중하시고 6개월 시한부를 받으셔서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시한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에는 뭐 좋은 직업이 없니? 나 너하고 좀 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언 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퇴직했던 그 회사에서 마침 굉장히 좋은,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주고 하물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팔 때 피해보는 돈까지 보상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까지 구해주는 그 패키지를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서 제 비즈니스를 팔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 비즈니스를 팔았는데 그게 2008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뭐가 왔죠, 여러분?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과 AIG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 미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가 금융 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0월부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그 비즈니스를 안 팔고 집을 안 팔고 한국에서 온 그 좋은 오퍼를 받지 않았으면 저는 영원히 미국에 있었을 거고 아마 제 비즈니스도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리테일러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비즈니스를 판 돈, 집을 판 돈, 그리고 보상받은 돈이 다 달러로 있어요. 제가 갖고 나갈 땐 800원에서 900원 정도 했거든요, 환율이. 제가 환전할 때는 1,400원이었어요. 네, 2008년도 말에. 그래서 저 또한 이때는 주식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두 가지 주식을 샀던 기억이 나요. 하나는 내 자동차, 또 하나는 내 이노베이션. 그때는 에너지라는 회사였지. 묘하게 그때 그 주식들도 다 많이 빠져서 두 종목 다 한 4만 원대 했던 것 같아요. 처절한 실패 경험 속에서도 제 본업인 그 장사를 포기하지 않고 신발 장사를 왕성하게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제가 팔 수 있었고 달러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시드머니로 재개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본업을 지키려는, 본진을 지키려는 저의 노력이 그때에도 통했을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네. 금융회사 임원 출신의 전형적인 아날로그 아재가 200몇십 만에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됐다고 하니까 야, 이것만 해도 뭐 대단하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저희가 10시간 동안 생방송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10시간의 콘텐츠를 다 분해를 해보니까 거의 반 이상은 미국의 얘기더라고요.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투자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럴 거면 왜 통역과 번역을 통해서 미국을 대할까? 차라리 미국 가서 하지.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투자 콘텐츠가 전 세계에 통한다. 전 세계 투자에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고 전 세계에 2천만 명, 3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요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스트러글링 했던 그 뉴욕에 가서 뉴욕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 핵심에 지난 5년간의 저의 경험이 녹아져 있다면 잠을 줄이고 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를 줄여서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님의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 김동완은 정말 투자에 대한 자기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까 참 궁금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행위죠. 투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자라고 한문으로 쓰실 때 그 투자가 던질 투자입니다. 그죠? 적금이라고 할 때 그 적자는 쌓을 적자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한 길인가요? 쌓는 게 훨씬 편하죠. 던져서
타켓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나고 그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타켓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의 9명의 포지셔너 중에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게 투수죠. 제일 어려운 일을 하니까, 제일 승패를 좌우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의 축적도 투자가 제일 어렵고 전체 어떤 자산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 리턴, 그 수익금도 오죠. 투자의 수익금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성숙되고 제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제가 투자하지 않고 여가를 계속 즐겼다면 저는 그 시간에 행복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한계 상황까지도 가고 엄청난 정말 불면의 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 지방에 있는 연준 총재의 이름과 그 사람의 말을 다 해석해내고 그 이름과 그런 말이 어떤 뜻인지 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올라가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지식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투자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셨고 전보다는 훨씬 더 공부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 분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30년 이상 투자한 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10%, 20% 수익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